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인사요약 강의 14강 임금관리로 들어왔고요. 뒤에 그 복리 쪽에 넘어가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은 거기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을 할 때도 임금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8시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일근로, 심야근로죠. 그런 경우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정 근로시간은 또 아셔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기본만 봅시다. 뒤에는 다양한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 근로자를 하면 1일에 8시간, 5일이니까요. 5, 8, 40에서 주 40시간. 그 연장 가능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현재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는 제한 없이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시면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그 다음에 임신 중 근로자, 연소 근로자, 유해 산업 근로자마다 각각의 근로 시간과 연장 가능 시간, 그 다음에 휴일 및 근로 시간에 대해서 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유해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잠수 잠화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해라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부분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강의하고 살짝 동떨어지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8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몇 시간? 1시간이죠. 그게 보통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4시간을 근무하면 별도로 30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근무했는데 야, 너 집에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30분이 공제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조문에 따르면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을 한번 보시면은 임금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우리가 통상임금이라 부르고요. 각종 법정수당 계산 시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기준임금이라는 게 있죠. 우선 이거 하기 전에 기준임금을 한번 알아보시면, 기준임금은요, 일정한 노동시간의 노동량에 대해 매일 매달 주어지는 고정된 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본급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족수당입니다. 이런 기준임금을 토대로 해서 통상임금이 추가적으로 더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교과서에 다 있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만약에 변동이 되면 법정수당과 평균임금도 바뀌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해고 예고수당. 그 다음에 평균임금을 만약에 3개월치를 떼야 되는데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이 기준된다는 겁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보시면 근로의 대가에 의하며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지금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근에는 통상임금에 관련된 판례도 하나 또 변경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고, 아마 문제가 변경이 된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교과서에 새로 언급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변경됐다,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 아니면 현재 교과서로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라든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제위원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
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사유 발생날 이전에 3개월이죠. 밑줄 긋고요. 동안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평균을 금액을 구해서 이 금액이 뭐의 기준이 된다? 보통은 퇴직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대체된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휴업수당 기준하고요.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할 때 퇴직금 계산할 때 볼 겁니다. 구직급여 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직급여도 예전에는 이 기준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구직급여 자체가 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내가 만약에 평균임금을 아무리 많이 해놨다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상당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당이 휴가의 수당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 단위 산정이 원칙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얘기했던 거 제가 적어놨네요. 체크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명시했던 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내용들 체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아까 들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강급의 제한이란 건 뭐냐면 우리 감봉 받은 거 있죠. 뭔가 사고 쳐서 감봉 받거나 감봉 몇 개월 할 때 그 기준이 누가 된다? 그렇죠. 평균임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임금의 체계를 보시면 각 개인별로 임금이 주어지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임금을 받으려면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 휴가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뒤쪽이 나와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휴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에 1년간에 80% 이상을 출근하는 사람들은 유급휴일이라는 게 주어지죠. 15일. 이게 뭡니까? 연가죠, 연가. 연차휴가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그 입사가 늦은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뭐 하반기 채용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꼭 줘야 되고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초과해서 근무할 때마다 계속 근로연수의 매 2년에 대해서는 1일씩 가산해서 최대치는 얼마까지? 25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휴가를 그 법정 휴가냐 아니면 약정 휴가냐에 따라서 그게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임금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정 휴가는 연차 위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여성분들 생리휴가, 그 다음에 출산 전유휴가 합쳐서 90일이죠.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가 있고요. 약정 휴가에는 보통 약정이란 건 회사에서 약속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계 휴가라든가 경조 휴가도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포상 휴가, 그 다음에 뭐 회사 창립 기념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니까 꼭 숙지를 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도 별표 3개 할까요? 임금 체계가 있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임금 체계에 보시면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을 산정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인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면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상여금과 퇴직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공급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 가치 기준이라고 합니다. 속인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학력, 연령, 그 다음에 근속 연수. 학력, 연령, 근속, 연수에 의해 그냥 결정이 된다. 장점은 생활보장에 대한 안전성이 있죠. 그리고 전통 질서, 즉 장유유서라는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데 단점이 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가 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식이죠. 공무원식.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게 연공급의 특징이고요. 자, 직무급 같은 경우는 직무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격차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즉 동일한 일을 한 사람은 동일한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장점은 능력치의 풍토를 갖다가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개인별 임금 격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요. 연공에 친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저번에 대통령님께서 그 공무원들의 직무급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가 반대에 휩싸여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도적으로 좀 적용에 제한이 된다. 이게 직무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직능급 같은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서죠.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서 업무수행 능력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연공급과 직무급. 그래서 직능급은 연공과 그 다음에 직무의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다. 절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업원 가치 기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격급은 자격에 따라서, 즉 근로자가 가지는 자격증, 뭐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직무와 연공을 절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자기발전 욕구가 함양이 되고요. 적재적소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직계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계급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직무급의 일종으로 직무 간의 기업의 공헌도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게 직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있어요. 성과급. 그럼 이 두 개는 좀 지엽적이다 보니까 제가 뺐는데 성과급은 결과입니다. 결과. 즉 결과를 좋게 달성한 사람한테 임금을 더 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임금은 그러면 기준 내와 기준 외로 나뉜다는 거죠. 기준 외 임금을 보시면 지금은 위에 기준 내 임금이에요. 이 위쪽은. 기준 외 임금은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나뉩니다. 직책수당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더 큰 사람, 이 사람한테는 돈 더 주겠다라는 거고요. 특수작업수당은 표준작업 환경과 다른 위험하거나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 돈 더 주겠다. 특수근무수당은 제가 써놨네요. 수의나 경비아저씨 같이 특수한 근무 형태를 띠는 사람한테는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은 자격증이죠, 여러분. 자격증수당이 거의 대표적입니다. 특별한 자격, 면허, 기능 보유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일 더하는 사람이죠. 얘는 기준 외 임금체계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임금 형태에 보시면 여기도 원래는 제가 이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이 뒤에도 한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언급이 되면 한번 더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고정급제가 있죠. 시간급제. 근로자에게 작업량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고정급제고요. 변동급제는 성과급, 할증급, 상여급, 연봉제가 있습니다. 성과급은 노동의 성과를 산정해서 임금을 주는 것을 성과급. 성과급제는 나중에 책에 보시면 개별 성과급과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 그 다음에 기업 성과급제가 따로 돼 있어요.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밑에 나오죠. 자,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과급제는 단순 성과급제가 있죠. 즉 생산량에 비례해서 돈을 그냥 주는 걸 단순 성과급. 그 다음에 차별 성과급은 생산 단위를 기준해서 복률로 해서 표준 작업량 이상이면 돈을 주고 아니면 밑에는 저임금을 주는 거. 약간 테일러에 의한 성과급 제도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표준 시간급은 고정 임률입니다.
과업 단위당 표준 시간을 정하고 시간 안에 완성하면 임률을 정하는 거. 고가급. 그다음에 성과 보너스. 기업 성과에 따라 성과 일부를 배분하는 형태죠. 수수료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성과급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뒤에 좀 더 있어요. 할증급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했을 때 추가 지급한다. 상여급제도 보시면은 상여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본급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형태인데 절약 임금의 분배분으로 지급되는 할증급과는 다르다. 기본 개념을 알아두세요. 연봉제는 근로자의 우수한 업적, 성과, 목표 달성을 평가하여 연 단위로 책정한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올 때 쓰는 방법이죠. 연봉제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임금 형태에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고정급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앞에 여기 고정급제. 고정급제에는 조금 더 시급제를 먼저 알아볼까요? 시급제를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단순 시급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근무에 따른 거고요. 노동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복륜 시간급제는 과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단계식으로 능률을 갖다가 체크하는 겁니다. 자, 1급제는 말 그대로 1단위로 체크하는 거고요. 주급제는 주 단위로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급여를 주급으로 주죠. 한 주마다 얼마씩 주는 걸 주급제. 호주에서도 주급제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제,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월간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형태. 연봉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요.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실력과 능력, 공헌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연봉이 결정되면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균등분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채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 외 임금 말고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가적 임금이란 것도 있어요. 부가적 임금이란 것도 있는데 퇴직금이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퇴직금은 물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앞뒤로 완전히 연결돼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부가적 임금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뒤에 쪽에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개인형 퇴직금이라 해서 DC와 DB와 IRP가 있거든요. DB, DC, 그 다음에 IRP가 있는데 요것들은 기준이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는 빈도수에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우려 하시지 말고요. 어떤 게 주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란 것도 있죠. 수당, 상여금이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크를 꼭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교과서 자체를 암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좀 뺀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공부 양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특수임금제도라는 것도 있죠. 교과서에 보시면 특수임금제도는 집단 자극임금제가 있고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산정을 지급하는 거. 수능임률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해서 임금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이윤분배제도도 있는데 이윤분배제도는 집단 성과급제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윤배분제도 여기 지금 별표 치시고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전체 이윤이 목표 기준치를 초과할 때 부가적인 형태로 배분한다. 이윤배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과나 이윤을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걸 얘기하고요.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 쉐어 플랜 여기가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개가 스켈론 플랜은 말 그대로 스켈론에 의해서 창시됐고요.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성과급 배분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있으면 즉 스켈론 플랜은 인건비 절약분이 나와요. 지문에. 그 절약분을 다시 배분하겠다라는 거죠. 근로자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거.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러커 플랜은 러커에 의해 연구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를 포인트입니다.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노사회비체를 달성하고 증가된 생산성의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 분배를 갖다가 노조 쪽에
노사 간에 배분하는 거겠죠.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럭커 플랜이라고 부른다. 자, 포인트 잡습니다. 스켈론 플랜은 뭐고요? 인건비 절약분이고요. 나눠주는 게.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다시 나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로 쉐어 플랜은 엔지니어 출신 페인이 고안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성원들이 집단적 노력을 통해 표준 작업 시간을 줄인 만큼 이득으로 계산해서 회사 구성원이 합의한 배분 비율인데 보통 시험 문제는 5대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나눠 갖는 거. 이게 인프로 쉐어 플랜입니다. 이거 말고도 프렌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렌치 시스템은 작업 집단 전체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근로자의 노력에 자극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산출액에 대해서는 기대 산출액을 차감한 비용 절약분을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플랜은 이 세 개를 갖다 적절히 섞는 거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 맞춤하다니까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아까 얘기했었죠. 지금 이게 앞뒤로 섞여서 그래요. 자,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정년이 딱 되면. 근데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임금을 깎아라 라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였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소유에 따라서는 성과급에 따라 스톡옵션과 종업원 지주제도가 있죠. 여기다도 한번 써볼까요? 종업원 지주제도와 스톡옵션 제도가 있는데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분량의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을 주는 거고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보통은 앞에서 연봉제들 있죠. 헤드헌팅을 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제시를 하면서 스카우트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성과금으로 제공이 될 때 스톡옵션이 많이 제공이 되죠.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도는 뭐냐면 근로자의 경영창과 일환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 추진 방향으로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 간접참가제도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뭐냐면 여기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주관식에서. 기업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도산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왜? 기업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이 가장 중요한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은 먼저 체불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요.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일정 범위의 한도 내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나라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돈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죠? 퇴직한 그 회사의 그 뭐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채워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근로자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먼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14강이죠. 14강은 뒤쪽에 그 복리후생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을 할 때도 뒤에 나와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중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 막 그랬는데 교과서를 보시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요. 아마 이 앞쪽에 임금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뒤에 복리후생 쪽에도 나뉘어서 나온 게 있어요. 근로제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로 좀 봐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공부하면 정말 책을 하나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학원이 있으면 오프라인 학원 쪽에서 좀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 같은 경우에는 배운 그대로 회사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ERP 시스템 자체가 시뮬레이션도 물류, 생산, 인사, 회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실무에 근접한 시뮬레이션을 배우는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과목 중에서. 그래서 인사의 시뮬레이션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내가 그냥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서 없이 공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론 달달달 암기하고 기출문제 암기해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 실무에 가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시뮬레이션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사를 공부하세요. 요즘에 회계 하나만 가지고 취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회계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따시더라도 회계만 뽑는 데는 이제는 없다. 그래서 인사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면 인사 회계 분야로 진출하시잖아요. 기업에서는 보통 그렇게 뽑거든요. 왜냐면 회계를 너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전 산하가 다 됐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한 번이면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인사 분야를 꼼꼼하게 해서 내 강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복리후생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